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오늘 터진 고발 사주 의혹 파문이 지금 정치권의 파장이 굉장한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당에서는 대권 주자들도 역시 이제 윤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주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는 정치 공작이라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단계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검찰이 완전히 사유화된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검찰의 핵심 간부가 야당의 후보에게 자료를 주면서 고발해달라고 사주한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현직 당시의 검찰이 야당 어떤 후보에게 무언가라도 줬다라고 하면, 줘서는 안 되는 정보를 줬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네. 대단한 정치 게이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직은 다 가정의 기초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 섣부른 추측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찬찬히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약간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당시 이제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 김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률지원단이라는 그 안에 소속된 후보였을 뿐이지, 사실 법률지원단장은 당시 정점식 의원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라면 정점식 의원, 그분도 이제 검찰 출신이십니다. 정점식 의원에게 주었거나, 아니면 당대표도 사실 검찰통이라고 불리는 황교안 대표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왜 굳이 김웅 의원인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남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확실한 건이라면 고발을 했을 텐데 결국 고발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 당 차원에서 끝냈던 것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끊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큰 좀 의혹 같은 거는 뭐냐면, 이 고발장을 주었다는 건데, 고발장의 내용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그냥 대부분 이제 몇 개 비워놓고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그냥 비워놓고 사실상 거의 양식 정도를 전달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고발장 양식을 못 구해서 그거를 굳이 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큰 문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이 된 이후에 논의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가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저도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검사나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후보님이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네, 이제 관련 의혹이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손에 맡겨졌는데요. 이와 별개로 공수처 수사와 당무감사,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윤 후보가 직접 이야기했듯이 정말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윤 총장 쪽에서, 윤 후보 쪽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결국 이제 문제되는 것이 당시에 검찰의 최정상에 있던 윤 총장에게 분명히 보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사주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것이 윤 후보의 정치적 결함으로서 비춰지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발이 됐건 혹은 아니면 고발할 사건이 할 만한 사건이건 아닌 건과 상관없이 당시 현직 검찰이었던,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정보수사 과장 되게 중요한 정책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가 이것을 고발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한 것들을 이첩받거나 아니면 문제의 혐의가 확인된 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되려 그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스스로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혹여라도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검찰 자체가 완전히 사유화되는 것이라, 이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기관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재섭 위원에게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경선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체 혹은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이제 악재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회의론도 있다라는 게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글쎄요, 뭐 모든 후보에 대한 회의론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는 선거 중에서 가장 우리 당의 전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당이 가장 크게 압승했었던 선거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 간의 대결이었었거든요. 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것이 이명박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 당시에도 기사들 많이 찾아볼 네.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어느 후보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늘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불안감은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회의론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뭐 그 권지웅 위원께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엑스파일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의혹이 불거져 왔는데, 윤석열 대세론이 이 사건으로 크게 휘청일 것이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만약에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크게 휘청일 것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검찰이 사실은 본인이 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이것이 일부 사실이 된다고 하면 저는 타격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순회 경선 첫 개표 바로 내일인데요. 첫 승부처는 충청권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데, 조직력 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별한 지지를 별개로 하고서는 사표를 던지고 싶은 유권자는 없기 때문에 다 각 캠프에서는 기세를 되게 등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열어봐야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이 한번 열어서 실제 개표 결과와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와의 격차를 좀 보게 되면 앞으로의 것들도 좀 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 그 실제 분위기는 과반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캠프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과반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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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 표심 어디를 향할까요?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 반등하거나 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거의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약간의 엎치락뒤치락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과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거든요. 그 정도로 나오기에는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전국 그 평균의 바로미터 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표심 같은 경우에도 뭐 과반은 좀 어렵다고 예측이 좀 되고 지금에 있는 지지율 정도 선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지금 홀로 웃고 있는 후보가 있죠. 바로 이제 홍준표 후보인데 요즘에 그 상승세가 아주 그 눈에 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MZ세대의 지지가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이제 소장은 이런 홍 대표의 그 지지율 상승은 뭐 민무홍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홍준표다 이런 역선택을 하는 경향이 이제 뚜렷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홍준표 후보의 상승을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권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그분을 지지했던 표가 갈 곳을 찾다가 홍준표 후보로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역선택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건 홍준표 후보는 추격자다 보니까 네. 좀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주 집요하게 검증 질문이 오는 것도 아니어서 되려 되게 시원시원하게 본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조금 최근에 더 부각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두테르테와 관련된 발언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을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하진 않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라고 좀 느껴질 만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실제 싶습니다. 유의미한 그 결과다. 네. 그 상승이 네. 역선택은 뭐 미미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하락세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도 네. 그쪽으로 이제 네. 올마간 경향이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20대, 30대,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중에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나이대가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20대, 30대가 정치권에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답함 같은 걸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또 20대, 30대의 강한 지지층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치권 내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누군가를 20대, 30대들을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후보 간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의미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아직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본인의 스피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왔거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최대한 아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메시지 관리를 해왔었던 네네. 것이고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고 토론회이 시작되고 각각 후보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낼 때가 되면 또 지지율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는 정말 그 코 지지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메시지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이제 비상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역전하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갈렸네요. 예, 그 답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역전할 거라고 아직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역전하는 시기는 분명 올 것 같아요. 그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역전할 것이다.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보여준 게 별로 없거든요.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라든지 그것이 이제 2017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를 띄우셨던 분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사실 네거티브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요. 올 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지가 되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변동을 줄 만큼의 확실한 지지층 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과 또 지금까지 나온 선관위의 절충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 각 후보들의 입장,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에 따라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는 그 입장도 제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네.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은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전통이라든지 당원 당규가 어땠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원래 안을 존중하는 것. 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선관위원으로 올릴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빼진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면 큰 분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고 한 바 있고 이미 정했던 룰이 그것이기 때문이고, 되려 저는 과도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역선택이라고 탓하면서 이 국면이 더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이 뭐든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확정한다고 하죠. 네네. 네, 다음 아마 주 상황을 좀, 한번 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민주당 경선의 충청 표심, 홍준표 후보 상승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